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5년 3월 18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아침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좀 힘없이 밀리는 그런 양상이고, 아직 좀 장이 끝나진 않았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미국은 오늘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슈 해드리면 이제 4월 낸드 가격이 좀 인상되면서 요새 뭐 삼성전자가 근데 좀 아쉬운 게 아침에 또 좋다 밀려가지고 일단 낸드 가격 인상 이 부분은 그 긍정적이고, 알테오젠이 어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가 이제 이건 공시로도 설명해드리겠지만 호주 조선사 오스탈이라고 있죠. 혹시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그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하기 전에 오스탈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근데 결국 호주에서 반대했죠, 오스탈이. 그래서 안 된 걸로 아는데 갑자기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개 매수하겠다고 오스탈을. 그래서 또 주가가 오늘 큰 변동성을 보였고, 미국 군함 시장 본격 진출하는 거죠. 또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 또 샀다 이 얘기가 있고, 미국 주가 급락에 지갑 닫는 부유층 이런 뉴스랑요. 또 저희 당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 관련된 자료고요. 음식료, 항공주, 또 반도체 소켓 3인방, 그다음에 기업 분석으로는 더존비조언, JYP 엔터, MNC 솔루션, VM, KCC, 전자공시는 삼성중공,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롯데 이노베이트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계속 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상승하는 미국 증시고,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근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하락 업종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급등했고요. 예, 금리, 달러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틀째 랠리를 보였고, 소매 판매 데이터나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 그리고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급락했고, 그러나 M7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지만 전체적으로 증시는 올랐습니다. 독일의 1,000억 유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재정 지출,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환경 산업에도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주들이 좀 급등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미국 내용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이어 이틀째 올랐고요. 경제지표 부진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는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다 부진했고요. 수요일 예정된 FMC 앞두고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근데 5월이 아마 유력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아마존, 애플 뭐 혼조세였고, 마이크론은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업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독일이 5천억 유로의 인프라 지출을 계획을 했는데 1,000억 유로 정도를 친환경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이제 유로 모멘텀 받아서 급등을 한 게 조금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썬런이 7% 급등했고, 태양광 ETF 있죠. 탄, 풍력 ETF, 펜, 여기가 이제 각각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월가 전력가 중에 하나인 RBC의 로리 칼바시나는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낮췄어요. S&P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S&P 500 지수를,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후행적으로 또 이렇게 보통 낮춥니다. 네, 미국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될 것 같다. 또 도이치뱅크의 수석 전략가 빈키 차다도 미국 주식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한 7% 이상. 근데 연말 목표치는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대한 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오른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좀 이렇게 염두에 두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무역 상사 5개 기업 지분을 종전보다 늘렸어요. 미국 비중 줄이고 일본은 늘렸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중에 소매 판매가 증가했어요. 1월이 뭐 LA 산불 화재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급감했는데 0.9였거든요. 마이너스 1.2로 더 늘어났어요. 감소가. 그러니까 1월 소매 판매는 훨씬 안 좋았고 2월은 이제 상승 반전했지만 예상이 0.6이니까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 제외한 2월 근원 판매는 0.5. 근원 판매는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에 반영되는 부분 중에 통제 부분 소매 판매가 있어요. 변동성이 큰 중고차, 주유소, 건축자재, 식품 서비스 중 이거는 제외합니다. 그걸 빼고 이제 소매 판매를 계산했더니 이건 또 좋아요. 되게 수치가 애매하죠. 이런 건 또 좋은데 실제 전체 수치는 안 좋고.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만큼보다는 좀 나은 지표가 나왔다. 근데 어쨌든 둔화되는 거 맞는 거죠. 제조업 활동 지표 보시면 많이 이렇게 꺾여 있죠. 예. 침체를 가리키는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제조업 활동 지표인데 제조업체들이 이제 설문조사한 거죠. 5.7에서 마이너스 20으로 급락을 했고 1월 조사 이후 최저 수치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에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뺀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0이라는 건 20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게. 뉴욕 연준에서는 이제 3월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 크게 감소했다. 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 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OECD 경제 전망도 안 좋습니다. 3.2에서 3.1, 3.0으로 계속 낮아지고, 특히 미국이 2.4였거든요. 작년에. 올해 이제 2.2, 26년에는 1.6까지 떨어질 것 같다. 기존에 2.1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OECD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지긴 좀 쉽지 않다. 둔화된다. 예. 무역 장벽 때문에 이런 걸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독일이 그린 산업에 대규모 지출한다고, 예전에도 이제 한번 요거는 보여드렸죠. 그 메르츠 총리가 그 독일이 인프라 투자할 거다.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은 게 탈탄소예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게 확정이 되는 것 같고, 독일 신임 연방 정부가 5천억 유로인데 이 중에 1,000억 유로를 저기 신재생 친환경이 투입을 하고, 나머지 4천억 유로는 전력망, 도로, 교량,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이런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헌법에도 이걸 명문화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은 친환경 국가니까 이거를 인프라 투자할 때 많은 비용을 그쪽으로 이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주들한테 일단 호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특징주는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는 사용하기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못해요. 중국이 그걸 못 빼게 만들고,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자율주행 훈련하는 거 용납 안 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미국 보내서 훈련하는 건 좋은데 중국에서 자율주행 훈련하는 거 금지. 중국 정부는 데이터 밖으로 빼면 금지.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 작용하면서 주가 안 좋았고, 엔비디아는 이제 GTC 2025 곧 이제 젠스당 CEO가 또 발언도 있을 텐데 단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물량이 나왔고, 인텔은 로이터가 새로운 CEO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그런 반도체 공정 전반이 개선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고, 단기에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그래도 장 초반 급락했다가 오후에 올랐는데, 구글이 AI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차세대 TPU 개발을 브로드컴이 아니라 미디어텍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더 인포메이션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 초반 급락했다가 오후에는 낙폭을 줄였는데, 이 구글의 AI 맞춤형 칩을 이 브로드컴이 거의 독점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면 경쟁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브로드컴이 이제 계속 독점할 수는 없어요. 항상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브로드컴이 여기에 워낙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 구도가 쉽게 저는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 정도지
뭐 브로드컴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넷플릭스는 뚜렷한 이유 없이 요즘에 빠졌다가 일단 올랐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로버트 피시먼이라는 사람이 투자 의견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이틀째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조용하니까 좀 올라가는, 관세 영향이 좀 당장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이슈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요즘에 가격 오르죠. 그래서 대만 전자시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주요 낸드사들이 4월부터 낸드 가격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제 가격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어제 이제 큰 뭐 정말 좋은 일이죠.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도 몇 번 그런 내용들 소개해드렸잖아요. 막 알테오젠이 저기 경쟁사 할로자임이 뭐 특허 침해를 했니 많이 막 이런 보도가 뜨면서 주가 막 요동을 좀 쳤는데, 이거 하나로 그냥 이거예요. 조용히. 예, 알테오젠이 그냥 한마디로 요거 보여주면서 다 조용히 이걸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뭐 온갖 잡음이 있었지만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랑도 계약 맺었다. 이게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대표 제약사인데 글로벌 제약사죠. 이 회사가 특허가 위험한 걸 알면서 알테오젠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머크, 일본 다이치 상교에 이은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할로자인과 특허 분쟁 이슈도 이렇게 되면 잠잠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 이슈를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매드이뮨과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원천 기술 ALT 비포라고, 예전에 제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 알려드렸어요. 저 ALT 비포가 뭔지 이따 한번 설명해드리고, 독점 라이센스 세 곳과 체결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드이뮨 영국과 매드이뮨 미국에 체결을 했는데, 두 개는 영국, 하나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각각 이제 계약.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이 신약 기술을 이제 기술 수출한 거죠. 쓸 수 있게. 그래서 알테오젠 ALT 비포가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보통은 정맥에 넣어요. 정맥 주사로 넣습니다. 예. 근데 정맥 주사로 넣으면 이거 5시간 막 아픕니다. 아프고 오랫동안 주사 맞아야 되고, 근데 혈관에 직접 넣으니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우리 복부나 이런 피하 있죠, 근육 같은데 그 두꺼운 거기다 넣으면은 일단 이 5분이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접 혈관에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요. 안 갑니다. 여기서 다 막혀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피하 주사가 좋아요. 환자 입장에서 5분이면 끝나고 동네 병원에서도 맞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엔.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예, 고통도 덜하고. 근데 문제는 효능이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 맞으면.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기 길을 뚫어요. 주사를 놓으면요, 여기다 길을 뚫어서 혈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고속도를. 이게 ALT 비포죠.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약물 전달 통로를 형성해서 약물 혈관 전달. 그래서 여기 정맥 주사, 혈액에 직접 전달. 예, 약이나 이런 거 얼마나 약은 수십 분, 정맥 주사 1, 2분의 효과가, 그러니까 이 정맥 주사를 맞는 이유 효과가 빨라요. 대신에 너무 오랫동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환자가. 근데 피하 주사는 이런데 맞는 거죠. 표피와 진피 아래에 있는 지방에 약물을 주입하는데, 피부 밑에 퍼진 얇은 혈관에서 굵은 혈관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기술인데 문제는 약효가 안 좋아요. 혈관에 직접 가지 않다. 그래서 그 약효를 높여주는 기술이 바로 알테오젠. 저 기술로 머크랑 계약 맺고 다이치 상교랑 계약 맺고 시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한다. 예, 글로벌 제약사들이 왜 손잡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특허 요즘에 이슈가 있었지만 다 조용히 해라. 이제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돼선 하나가 호주 조선사 적대적 M&A, 어제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미국 군함시장 본격 진출한다. 이게 오스탈이라고 이 호주의 국방회사인데, 방산회사인데 이런 군함 만들어요. 근데 매출은 대부분 저기서 나요, 미국에서.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4로 회사 있습니다. HAA 넘버원 PTY 요 회사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요 회사를 6대 4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오스탈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공개 매수합니다. 4.45달러. 호주 달러에. 9.9. 근데 왜 9.9만 하냐? 기왕이면 원래 19%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게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10% 이상은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기서 승인 안 해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9.9만 확보한 다음에 19.9까지 승인 받으면 확보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인수한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이걸 인수한 이유는 명확하죠. 오스탈은 미 해군의 연안 잠수함을 직접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거 인수하면 하나그룹은 이제 미국 군함 건조가 실제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과 오스탈의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오스탈은 이제 말씀드리면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알루미늄 고속배리 군용 함정, 순찰선 등 제작하고 있고 호주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 해군의 독립급 연안 전투함 이런 거를 만들어요. 아주 큰 건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이제 그 크기의 그 미국 함정을 만듭니다. 어쨌든 미국 군함을 만들어요. 네. 호주 해군, 필리핀 해군도 연결이 돼 있고 선박 유지 보수 사업도 굉장하죠. 그래서 호주, 미국, 필리핀, 베트남 핵심 경쟁력은 알루미늄 선체 기술 갖고 있고 트리마라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한 세 개의 선체를 가진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미 해군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변영진 연구원님의 코멘트가 있어요. 이제 보고서를 보고 좀 잠깐 담아봤는데 오스탈은 호주 회사지만 미국 매출 비중이 높고 엘라바마에 조선소가 있는데 뭘 만드냐면 초계함급 이하의 군함 구축함이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 호위함 그리고 금이치 초계함과 해경정 이런 건데 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선박은 아니지만 중간 이하의 군함을 만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국발 특수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나그룹의 의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시장도 이걸 환영하고 있는 거죠. 오스탈 통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하게 되는 셈이고 미국이 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요? 군함 못 만들거든요. 기왕이면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하나가 그걸 잘하고 있죠. 근데 필리조선소는 상선을 만들어요. 군함보다는. 그래서 오스탈 인수가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의아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오션이 인수 주체가 아닌지. 아니 군함 만드는 거 하나오션 아닌가요? 근데 정작 인수하는 주체는 하나오션이 빠졌어요. 하나시스템과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여기에 대한 회사 측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나그룹의 의지는 강력하고 지분 9.9는 확보하겠지만 19.9까지 늘리려면 이제 정부 승인 필요하고 호주 어쨌든 상당히 이걸 인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의 뭐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은 뭐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되는 거고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상사 주식도 샀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게 확인이 됐고 니케이에 따르면 이제 버크셔는 도쿄 관동 재무국에 대량 보유 변경 사실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8.31, 9.67 이런 식으로 5대 상사를 다 늘렸어요. 근데 지난 2월 버핏이 주주선언에서 이미 밝혔죠. 나 산다. 근데 실제로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상사주도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가 급락에 지갑 닫는 부유층 요게 뭐냐면 증시와 소비가 밀접해요. 미국은 주식 시장이 나라예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 소비가 준대요. 오르면 늘고 실제 조사해 봤더니 S&P 500이 10% 오르면 미국의 소비가 실제로 0.8에서 1.0% 증가한답니다. 자산 가치 오르면 소비가 늘어요. 점점 더 올라가요. 주식 채권의 부의 효과가 실제 있고 상위 10% 가구가 전체 소비의 50%인데 이들이 평균 210만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순자산의 32%나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은 부자들이. 우리 한국은 부자가 뭐 갖고 있죠?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작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GDP 성장률이 기여를 했어요. 자산 가치가 1% 오르면 이런 거 올라갑니다. 필수품은 상관없어요. 최근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급락했죠. 이러면 소비가 이게요. 주가가 빠져서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게 숙제예요. 트럼프도. 근데 방관하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올리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고, 자산 가치 1% 증가하면 소비 증가율이 여행, 호텔, 사치품, 가구, 가전 다 오르는데 식료품은 뭐 큰 상관없죠. S&P 500이 10% 오르면 소비가 느는 거. 상위 10% 가구의 자산 중 주식 비중이 32. 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미국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설문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빠지는 것도 글로벌 증시나 경기에는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몇 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매크로 관련해선 이제 M7의 자본 지출 추이인데 증가율 둔화 불가피합니다. M7이 미국의 빅테크 7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어요. AI 같은데 줄죠. 금액은 늘어요. 근데 지출 증가율은 둔화. 이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좀 약간 모멘텀이 둔화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누가 뭐래도 쌉니다.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 네. 이걸 탈출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적어도 한국은 크게 나빠질 건 별로 없어요. 예,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에. 관건은 외국인인데 요게 외국인입니다. 요게 연기금이에요.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실제 어제부터. 그래서 요게 이제 유입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죠. 그동안 공매도 금지 3번 있었는데 이번에 재개되고, 공매도 금지 후에는 3개월 후에는 다 올랐어요. 한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했고. 근데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은 이렇게 거래 비중이 줄죠. 예, 근데 이번엔 좀 미리 오르곤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이 다시 비중이 올라와요. 힘이 세지는 거죠, 다시. 관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 통해서 트럼프가 뭐 이것저것 하죠. 제조업 시키고 노동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빈부격차 해소하고 안보 이런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예. 근데 관세를 매기면 경제 불안, 기업을 압박하고 주가에 안 좋고 정부 지출 줄이고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이게 결국 26년 중간 선거에 다 영향을 주는데 이 중간 선거가 중요한데 이 관세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관세의 강도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관세를 이용해서 그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계속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음식료 업종인데 이제 굉장히 긴 자료고요. 그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원님이 3차 음식료가 좀 주도하는 파동이 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과거에 2번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1차가 2004년에서 2007년,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수출, 그때는 어쨌든 이제 판가 인상도 있었고 환율 하락도 있으면서 뭐 우리나라가 뭐 K버가 붙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이제 해외 성장이 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파동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때는 좀 이끌었죠. 그리고 이제 HMR, 여러분도 그 뭐 지금도 많이 드시겠죠. 그 HMR 가정용 간편식이죠. 이 시장이 이제 그때부터 좀 커졌는데 어쨌든 그게 성장을 했고, 곡물가나 환율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용이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또 큰 사이클이 있었고, 3차는 이제 올해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 중국에서 동시 수출 성장하고 가격 올리고 곡물가 환율 안정 등으로 업종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 이렇게 한 차례씩 이 진한 파란색 선이 이제 음식료 업종의 PER인데 이게 이렇게 솟구쳤다는 건 시장보다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시 주도주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이때가 정말 정점이었죠. 이때 음식료가, 지금 생각하면 음식료가 주도주라고 이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사실 삼양식품 빼고는 다 약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당시엔 음식료가 정말 확고한 주도주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요거밖에 못 올랐으니까. 예. 근데 그리고 굉장히 또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좀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사이클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가격 오르고 해외 성장하고 비용 줄고 이 세 가지, 이게 맞아떨어질 때 이 사이클이 나오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과 농심을 이제 그 탑픽으로 좀 잡아주셨고, 삼양식품과 농심을, 그리고 관심 종목 풀무원, 빙그레,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S&D, 교촌 F&B, 그리고 사조동화원, 네, 이런 기업들. 사조동화원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 밀가루 라면 업계 이제 밀가루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작년 이제 성적표 보면 고환율 곡물가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해외는 좋았는데 가격을 인상하기 좀 어려웠고 비용이 좀 높았다. 그래서 그래도 코스피보단 좋았어요. 작년에 코스피가 안 좋았지만 연간 수익률용 음식료는 1%. 근데 그것도 삼양식품이 혼자 그냥 이끌어 간 거죠. 그리고 25년도 전망은 QPC, 그러니까 Q는 물량, P는 단가, C는 비용인데 이 모두가 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물량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해외 성장, 또 내수도 추경을 하면 어쨌든 좀 살아나거든요. 또 식료품 지금 얼마 전에 농심이 가격 올린 거 보셨죠? 빙그레도 올렸고 이제 연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러면 이제 가격 올라가는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비용은 환율은 이제 여기서 더 오를까요? 제가 봐도 이게 환율은 꺾일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옛날처럼 많이 꺾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환율이 막 1,500원 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되고 곡물 가격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곡물 수출이 또 정상화 되니까 곡물가 하향 안정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주가도 싸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Q 물량이 증가 해외입니다. 라면 필두로 K푸드 수출 증가, 미국 라면 수출, 중국도 지금 회복 초입에 들어갔고 내수는 추경이 이끌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추경 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음식료 소비가 늘었대요. 또 가격 인상 시작됐죠. 농심, 제일제당, 빙그레, 롯데웰푸드. 지난 3년간 물가 정책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제약됐는데 이 원가 압박이 누적되면서 이제 인상을 하게 됐고 해외 가격은 인상하기가 더 용이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곡물가는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환율도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물론 기후 변화가 생기면 좀 변수는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있다. 지금 PER도 한 10배 정도 되고 그래서 삼양식품 뭐 누구나 다 탑픽으로 봐요. 근데 이제 주가 워낙 올라서 좀 부담은 되고요. 그리고 농심이 이제 좀 부진했다가 가격 인상하면서 이제 한번 올랐는데 이게 신라면 툰바 있잖아요.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요게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요걸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저도 이제 불닭볶음면을 가끔 한 번씩 먹는데 불닭볶음면 맵잖아요. 예. 저도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사실 잘 못 먹는 편인데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 먹다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계속 이게 매운데도 막 들어가죠. 중독성이 좀 있는데 요 신라면 툰바는 이게 투움바라는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 투움바 파스타? 뭐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 신제품으로 수익성 인기를 좀 끌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제일제당은 이제 참 답답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해외 비중이 높은 편이고 미국의 만두, 피자 또 유럽에는 헝가리 비비고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격도 올리고 그래서 원가 뭐 제일제당은 사실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 눌려 있어서 오리온도 리가켄바이오 인수하고 나서 급락했다 이제 회복은 되고 있는데 결국 중국, 뭐 러시아, 베트남 쪽에서 성장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고 롯데월드푸드가 좀 안 좋았는데 인도 푸네 신공장으로 인도 시장 본격화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가격 인상 효과도 있으니까 참 한참 좋았다가 롯데웰푸드도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인도 쪽을 한번 생각한다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크호스가 완전 풀무원이죠. 풀무원이 10,000원에서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부가 항상 1등이었는데 주가가 가다 꺾이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법인이 드디어 흑자전환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풀무원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빙그레도 미국이죠. 미국에서 메로나가 잘 팔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메로나보다는 그 바나나맛 우유지만 이제 미국에선 메로나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S&D가 그 불닭볶음면 소스 공급하는 회사예요. 불닭볶음면 소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교촌 F&B도 조금씩 주가 오르는데 해외 확장도 되고 가맹점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치킨 원재료비도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동화는 국내 3대 밀가루 제조사인데 대한제분과 제일제당은 주로 B2C, 그러니까 뭐 기업들한테도 납품하지만 여러분들이 마트 가면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사주동화는 소비자 대상보다 기업에 납품을 해요. 주로 삼양식품, 농심, 그 다음에
제빵 회사 이런 데 납품을 해서 특히 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엔 좀 업황이 부진했지만 25년, 그러니까 삼양식품 혼자 좋았지만 25년은 고르게 좀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또 방어주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은 또 잘 찾아보시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업종 관련해서는 항공주 참 답답하죠. 근데 이게 요즘에 안 좋은 이유가 항공주가 오를 때는 미국 안 따라가더니 또 빠질 땐 같이 빠져요. 참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의 델타 항공, 아메리카 항공이 작년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주가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사람 이제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 비중이 좀 높아요. 37%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주가에도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데 이 미국 내 항공 수요와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수요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웃바운드 항공 수요는 양호하고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수요처 중에서 출장 이게 유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 수요가 많은 편이지 이걸 좀 분리해야 되는데 단지 미국 비중이 높다고 해서 미국이 안 좋으니까 한국 안 좋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 항공주는 올라갔지만 사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오르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데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는 더 저평가됐죠. PER이 6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과도 합칠 거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줄어듭니다. 결국 이거는 반영을 해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시기는 다가오고 저비용 항공사도 합쳐집니다. 그러면 항공업은 재편돼요. 근데 그걸 지금은 신경 안 쓰죠. 그거 좀 시간 걸리고 아직은 뭐 항공업종 뭐 별볼일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성장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또 잘 이겨낸다면 항공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시점에선 또 좋은 또 대접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 어쨌든 돈도 잘 벌고 매력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저비용 항공사는 경쟁 심화가 좀 있어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소켓 삼총사 한번 말씀드리면 신한에서 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리노공업, TSE, ISC 요걸 소켓 삼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총사 형제라고 하는 게 그렇고 근데 그 영업이익은 리노공업이 9% 증가했고 TSE가 흑자잖아. ISC가 317%. 작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ISC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올해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다만 뭐 업종 대표주고 뭐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수익성은 워낙 이익률이 좋아요. 막 이익률이 막 40% 가까이 되니까 TSE는 이제 IT 수요 개선되고 제품이 다변화되면서 주가 좋고 또 프로브카드라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실적도 체력이 이제 안정적 실적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낸드용 제품군도 상당히 낸드가 요즘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낸드 쪽에서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소켓 업체 가운데 제품이 가장 다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좋은 편이고 근데 ISC는 연초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안 좋다 이거보다도 작년 하반기 이제 말에 좀 좋기도 했지만 글로벌 빅테크 주가가 이제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좀 원인이었고 고부가 제품 판매 또 기대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글로벌 이 엔비디아에 또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가 부진한 게 조금 그 ISC한테 부진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소켓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 같고 핵심은 전통 반도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기존 AI 수혜에 따른 방향성은 일단 명확한데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는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IT 수요 개선 기대는 소켓 업체 전반의 실적 체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요, 이 테스트 소켓 수요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켓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은 더존비전이 어제 급락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4 인터넷뱅크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더존비전과 신한그룹인데 여기가 이제 예비인가 불참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빠졌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제 금융업 진출이 더존비전의 방향성에는 좀 안 맞는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후발주자니까 수천억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업 진출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회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예전에 그 세무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다음 지금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라 ERP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그 직원들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할 때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걸 통해 그걸 근데 그런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 심사, 보험카드 상품 심사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금융 기능을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뭐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 인터넷 뱅크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훼손됐으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같다. 그리고 온 AI란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내놨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뭐 작년 하반기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AI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으로 네이버, 도전 비전을 이제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마존 같은 기업이기도 하죠. 물론 그 전자상거래 빼고요. 전자상거래는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 뺀다면 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변동성은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제 기관들이 그냥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이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JYP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랐다가 좀 그때 실적 발표는 한 게 아니고 주총 때문에 재무제표가 공개됐는데 숫자를 봤더니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아서 한번 맞았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맞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블루게러지랑 이니덴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트와이스가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블루게러지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이니덴트는 더 딴따라 있죠. 그 박진영 씨가 출연하는 그거 제작하면서 비용이 여기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 실망한 거죠. 이익률도 줄었고 음악 본업이라는 환호물만 팠던 회사가 갑자기 저렇게 좀 약간 뭔가 다른 방향이 좀 나오니까 물론 엔터랑 관련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의문보를 갖는 거죠. 이거 음악 본업만 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업에서는 스트레이키즈도 잘 나가고 트와이스도 있고 하니까 또 굿즈 재평가도 기대되니까 좋은데 이게 굿즈죠 굿즈. 그래서 트와이스 죄송합니다. 트와이스 엠믹스, 넥스지, 그 다음에 킥플립 25년 이미 스케줄도 꽉 찼는데 아쉬운 건 요거예요. 블루게러지. 이게 JYP 360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상품 기획하고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걸 설립해가지고 사명을 바꾼 거예요. 블루게러지로. 그래서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JYP 엔터가 실적이 안 좋아진 원인이고 근데 이게 이런 그 블루게러지랑 이런 방송 제작하는 게 핵심은 아닌데 이익을 까먹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올해 계속 비용을 좀 지출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던져버린 거죠. 자, 다른 엔터지 살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분명히 방향은 좋아요. 올해 엔터지 좋잖아요. 중국 한한령 해제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콘서트 수요 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블랙핑크 BTS 돌아오죠. 관세 영향 전혀 없죠. 여러 면에서 좋고 올해는 실적 좋아지고. 근데 이런 비용들이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비용 나가는 게 일회성이면 그냥 오히려 주가 급등했죠. 근데 연속성 있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박진영 이제 대표가 좀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해서 어쨌든 지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또 사업 방향, 블루게러지나 방송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앞으로 JYP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또 투자들은 뭐 어쨌든 그
앞으로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사인이 있으면 당연히 믿고 또 장기 투자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용만 잡아먹으면 장기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한번 교통 정리를 또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배성재 연구원님이 MNC 솔루션, 요거 얼마 전에 그 어젠가요? 그 공시 한번 보여드렸죠. 그 이런 이제 다양한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제 어제 공시했던 거 중에, 그저께 공시했던 거 중에 하나가 저기 천무 로켓, 다연장 로켓에 들어가는 그 발사대, 운반체, 그거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뭐 되게 다양해요. 뭐 K9 자주포, K2 전차 골고루 이렇게 납품하고 있고, 주로 하나, 현대, 롯데, LIG, 넥슨 골고루 또 수출 비중이 높고, 올해 수출 잔고 1조 원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고, 요새 뭐 방산조가 난리가 아니죠. 주가는 싸진 않아요. 20배 PER 넘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다만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위험이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호예수 물량 확인해 봤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많진 않아요. 대다수 지분을 최대 주주가 갖고 있어요. 우리 사주도. 그래서 남은 물량이 20.97%밖에 안 돼요. 요것만 사실은 유통 물량이고, 저 나머지 80%는요 1년 동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절주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중에 20% 중에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씩 풀리는지 안 나와 있어요. 요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공시에. 그래서 한번 MNC 솔루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저 20.97% 물량이 보호예수가 다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아예 부담은 없는 건데, 그 중에 어느 게 몇 달 후에 풀리는지 그건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은 이제 VM, 국산 식각 장비의 자존심이고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식각은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웨이퍼를.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식각 장비에서 VM이 정말 국산화에 성공했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대요. ICP 방식, CCP 방식, 또 하나가 그 뭐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각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의 주요 이제 벤더로 고객사 식각 공정 점유율은 8인데 10%까지는 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정 추가 확보를 위한 테스트도 병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 반도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리 봐도 인텔 같긴 한데 명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비메모리 쪽이니까 인텔 아닌가 싶어요. 해외에서 비메모리 최선단 공정이면 인텔이죠, 거의. 예. 그래서 업체 이제 투자 재개 기대감이 재차 형성되면서 하반기에 VM의 공급 여부 확인 가능하죠. 근데 저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저 해외 유치가 어딘지는 뭐 알려진 바는 없으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 신규 투자 확대, 공정 장비 내 점유율 상승으로 26년까지는 좀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5년 연간 매출은 1190억에서 176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그 제가 이제 사실 저도 ICP나 CCP는 이게 뭐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래서 요건 챗GPT가 좀 답변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ICP는 유도결합 플라즈마고요. 코일의 전력을 인가해서 한마디로 식각도 잘 되고 균일하게 되고 손상도 낮다고 합니다. 미세 패턴의 장점이 있고, CCP는 용량결합도 플라즈마라고 하네요. 예. 두 전극 사이 RF 전력을 인가해서 전기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전자 밀도와 높은 이온 에너지, 또 구조도 간단하고, 예.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플라즈마는 요게 2.45 GHz의 주파수를 이용한대요. 근데 이거는 손상 낮고 최신 아주 미세 공정의 특수 재료 식각에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이래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예, 쉬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그 VM은 요 ICP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 식각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등 외산 장비가 독식을 하고 있고요. VM은 여기에 균열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외 고객사 더 확보만 한다면
정말 이제 굉장한 밸류를 받게 되겠죠. 이 시각 장비는 굉장히 시장이 큰데 여기서 만약에 VM이 인정을 받는다면, 근데 아직은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총만 보면, 주가를 보면 시장이 아직 인정을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하이닉스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면 인정을 해주겠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KCC는 올해 실리콘 부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요가 회복되면서 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중국은 또 증설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에 하나가 실리콘 사업을 접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겠죠. 지역별 매출은 미국과 유럽이 제일 많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수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리콘 들어가니까. 예, 또 실제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도 실리콘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예상할 수 있고, 또 도료 있죠, 페인트. 이쪽 수익이 되게 좋은데 핵심 사업부예요, 돈 버는. 그래서 고부가치 제품이고, 선박용 도료는 원가의 3에서 5%, 배 원가의 3에서 5%인데 최근 고객사들의 신규 수주 증가로 역시 좋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중국 회사들이 KCC를 이기긴 좀 어려워요. PBR도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다만 ROE가 너무 낮아요. ROE가 자기 자본이 5%밖에 안 되니까 이걸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공시, 어제 굵직한 공지가 좀 많았는데 삼성중공업 셔틀 탱커라고 있어요. 1조, 2조 가까이 되는 거를 따냈습니다. 오세아니아 선주와 브라질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셔틀 탱커가 뭐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FPS4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원유 있죠, 원유 같은 거 이렇게 시추하죠. 그 저장을 해놔요. 저장해 놓은 다음에 셔틀 탱커에 여기 딱 붙어요. 붙은 다음에 이 FPS에서 원유가 저장돼 있죠. 얘가 이 셔틀 탱크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옆에 붙어서 원유를 실어요. 그래서 원유를 운송합니다. 그 이 어떤 해역 내에서. 그래서 보시면 해상 석유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 육상 터미널까지 일정한 루트를 가지고 운송하는 역할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DPO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서 석유를 적재한대요. 그러니까 DPO는 선박이 엔진과 추진기를 사용하여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게, 선박이 잘 이제 거기 위치에 놓여 있어야 이 원유를 이렇게 실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위치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동화 해주는 거죠. 일반 유조선보다 더 자주 왕복 운항을 합니다. 이제 특정 루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기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중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브라질은 밑에 원유가 많거든요. 거기서 저런 배가요, 밑에서 원유 시추하면 육상에 플랜트 있죠. 거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겨주는 배. 우리 그 셔틀버스 같은 거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운항을 한다. 고정된 항로를. 그래서 보호로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선수 부분에 이 석유 적재하는 장치를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셔틀 탱커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어렵거나 경제적이지 않은 해상 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에 수주했던 단가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보고서 보니까 중국과 경쟁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삼성이 따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삼성은 셔틀 탱커 전 세계 압도적 1위예요. 점유율이 57%. 자, 하나오션은 이제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는데 계약 금액은 2조가 넘고요. 매출액 대비 31.4%. 아시아 지역 이제 선주로부터 수주를 받았고, 중국이 컨테이너선 싹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가 실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하나 시스템이 유상증자한 내용입니다.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따로 공시가 또 났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6, 에어로스페이스가 4를 가져갑니다. 6대 4. 그래서 호주의 투자 회사로,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이번에 증자해서 하나 시스템이 체제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의 오스탈 인수할 이제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설명드렸고, 롯데이노베이트는 이제 롯데그룹의 약간 클라우드나 IT 서비스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게 18명이요. 또 임원들이 동시에 그냥 매수를 했어요, 내부자. 그래서 5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취득했다 합쳐서.
이렇게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기업 임원들이요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그냥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드물긴 한데 그게 롯데이노베이트도 이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냥 보합이 끝났습니다. 보합에 보합에 끝났고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어제는 급등했고 오늘은 좀 견조했죠. 뭐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고 다만 더 위로 가지 못해서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바이오 쪽 괜찮았고 관광업체 중에 동양철관이 아까 보니까 동양철관이었나요? 동양철관이 그 거래소 문제로 이게 주문이 잠깐 뭐 폭통이 됐던 것 같더라. 거래소 전자 여기 사상 초유의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어요.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전산장애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동양철관이 그래서 아마 그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동양철관 거래장이 실제 있었거든요. 전 증권사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가 이제 장중 7분간 목통이 돼버린 이게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사건이 나와버린 거죠. 되게 어쨌든 좀 원인 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양철관 이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가는 상한가 가버렸네요. 화이자 관련주는 뭐 글쎄요 제일약품만 같고 오늘 하나 엔진이 오늘은 불을 뿜었고 오리엔탈 전공, 케이프 엔진 쪽 관련 기업들이 좀 오늘 일부 괜찮았죠. 그리고 의료 AI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루닛이 오늘 다시 9%, 그다음 딥노이드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급등했고 조선주 좋았고요. 하나오션이 그 뭐 아시죠? 근데 왜 하나오션이 그 오스탈 인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철강 중소형주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오늘 면역 항암제 셰일가스 제약주 또 리츠 관련주 일부 올랐고요. 보안주 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 오늘 일부 좀 올랐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좀 하락한 업종도 많고 오늘은 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소부장 조금 안 좋았고 CXL 관련주도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좀 쉬었고 유리기판 쉬었고 전기차 관련주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요. 오늘 참고로 기아는 배당락 있었어요. 기아가 뭐 악재에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배당락. 배당 기준이 다 각자 요즘에 다르잖아요. 배당락으로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 현대백화점이 오늘은 좀 빠졌고 반도체 대표주에서는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편의점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이마트가 일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IT하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자동차 업종들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좀 보합이 끝났고요. 기아가 배당락으로 빠졌고 하나오션이 급등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는 10% 빠질 이유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요새 근데 엄청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오늘 기관 외국인이 아마 차익 매물 쏟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뚜렷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많이 오른 거 말고는. 근데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이 엄청 큰 것 같고요. 오늘 하나시스템은 이제 그 오스탈 인수 기대로 올랐고 마린솔루션은 실적도 좋고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일부 좀 흔들렸네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견조했고 코오롱 티슈젠 여전히 좋고요. JYP는 오늘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뭐 내용은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그냥 외국인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실망해 버렸어요 지금. 이러면 좀 시간 걸리겠죠. 또 그러니까 주가는 싸진 건 맞는데 저러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루닛은 오늘 올라갔고 근데 반면 SM 안 빠졌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엔터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JYP 엔터를 실망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들이 카페24가 급등했고 로봇 관련주 오늘 조금 안 좋았습니다. 엠노가 많이 올랐고요. 성강밴드, 동성화인텍, 조선기자재 다 좋았습니다. TNL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추로셀도 오늘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그 동양철강, 하나엔진, 조선 쪽 좋았어요. 아무튼 조선 관련된 기업들 반대로 한국항공우주, 금양, 하이브도 오늘 좀 빠졌네요. 하이브도 좀 많이 빠졌고 SM만 선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코오롱테 슈진, 조선기자재, 루니엣, 네, 카페24. 반면 오늘 JYP, 네, 오름테라피틱스, 하이젠 RM, 네, 그 다음에 그 심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금 부진, 반도체 소보장이 좀 부진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뭐 오늘은 쉬었지만 시장은 견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 6만 원 넘을 때 국내 증시도 이제 2,700을 향해 가지 않겠냐. 그렇게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시동은 걸어놨으니까 연속적인 좀 상승이 나와서 2,700을 꼭 좀 한번 넘어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오전엔 또 라이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강연에 이제 거의 다 차가요. 이제 몇 자리가 좀 없는데 아무튼 강연에 이렇게 신청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